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점쟁이와 무당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한 구독자분이 정말 놀라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친구 소개로 점집을 찾아갔는데 점쟁이가 사주팔자를 보더니 올해는 재물운이 좋지 않으니 내년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대요.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무당을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무당은 점쟁이처럼 사주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당신 사업 때문에 왔죠. 지금 작은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네요 라고 정확히 맞추더랍니다. 구독자분은 이 두 경험이 너무 달라서 점쟁이와 무당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죠. 사실 이런 경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점집이나 무당을 찾는 경우가 꽤 있죠. 사업, 결혼, 이사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불안한 마음에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쟁이와 무당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점쟁이와 무당의 근본적인 차이점, 무당이 점을 보는 원리, 그리고 한국 무속 문화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무당이 어떻게 우리의 고민을 알아맞히는지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면 앞으로 점집이나 무당을 찾을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점쟁이와 무당의 가장 큰 차이점부터 알아볼게요. 점쟁이는 룰이 있는 체계를 사용합니다. 사주나 주역과 같은 정해진 법칙에 따라 점을 보는 거죠. 책에 있는 정보를 외워서 응용하는 방식으로 점을 봅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에 대해 여러 번 물어봐도 비슷한 답변이 나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 친구와 함께 사주 카페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사업 운을 물어봤는데 점쟁이가 책을 펼쳐 사주를 확인하더니 올해는 사업 운이 좋지 않네요. 내년 봄부터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호기심에 일주일 후 다른 점집에 가서 같은 질문을 했더니 표현은 조금 달랐지만 거의 비슷한 답변이 나왔죠. 이게 바로 점쟁이의 특징입니다. 정해진 룰에 따라 점을 보기 때문에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반면 무당은 신기로 점을 봅니다. 정해진 룰이 없이 상대방의 에너지를 읽어내는 방식이죠. 진짜 무당은 자신을 비워서 상대방의 에너지와 고민을 반사합니다.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갈 때는 보통 고민을 안고 가는데 그 고민이 에너지 형태로 주변에 흐르게 됩니다. 좋은 무당은 이 에너지를 읽어내어 상대방의 고민을 알아맞힐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지인 중에 부동산 투자로 고민하다가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무당은 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문을 열자마자 당신 땅 때문에 오셨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무당은 계속해서 지인이 고민하던 특정 지역의 땅 이야기까지 정확히 맞추었다고 해요. 이건 무당이 지인의 고민 에너지를 읽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당 중에서도 크게 강신무와 세습무로 나뉩니다. 강신무는 신내림을 받는 무당으로 주로 경주 지역에서 발달했어요. 이들은 문 앞에 대나무를 세워두는 특징이 있으며 중앙아시아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경주 여행을 갔을 때 우연히 강신무의 집을 본 적이 있어요. 골목길에 들어서자 여러 집 앞에 대나무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위에 알록달록한 천 조각들이 달려 있었죠.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그곳이 바로 강신무의 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대나무는 신장대라고 해서 신이 내려오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재미있는 건 요즘에는 플라스틱 대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대나무는 비바람을 맞으면 금방 상하니까 실용적인 이유로 플라스틱 대나무를 사용하는 무당도 있다고 합니다. 전통과 현대의 묘한 조화라고 할까요? 웃기지만 한편으로는 시대에 적응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세습무는 전라도 지역에서 발달했으며 무가라는 종교 의식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 상대에게 전달합니다. 이 전통이 발전하여 판소리 문화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는 판소리가 발달했지만 경상도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습니다. 세습무는 가족 내에서 대대로 무당 역할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가 무당이면 딸이 그 역할을 이어받는 시기죠. 이들은 신내림보다는 무가와 의식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제가 전라도 지역을 여행할 때 우연히 굿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무당이 장구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정말 판소리와 비슷했어요. 리듬감 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슬픈 감정을 전달했죠. 그때 세순무의 무가와 판소리의 연관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당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무당이 점을 보는 방식은 거울과 같습니다. 진짜 무당은 자신을 비워서 상대방의 에너지를 반사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만날 때 자신의 고민을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숨기려는 에너지가 더 강하게 발산되기 때문이죠. 한 번은 제 고객이 재미로 무당을 찾아갔는데 일부러 다른 생각을 하면서 무당을 시험해 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무당이 웃으면서 지금 저를 시험하고 계시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집터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객은 정말 놀랐죠. 무당은 고객이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에너지를 오히려 더 강하게 감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무당이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무당은 깨끗한 거울처럼 상대의 에너지를 정확히 반사하지만 가짜 무당은 흐릿한 거울처럼 제대로 반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마치 정확히 보는 것처럼 단정적인 어투로 말하죠. 예를 들어 학문의 세계에서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직 논점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가짜 무당은 항상 단정적으로 말하죠. 너 그것 때문에 왔지라고 말했을 때 상대가 아닌데요 라고 하면 잘 생각해봐라며 계속 밀어붙입니다. 무당의 사회적 위치도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팔의 쿠마리가 좋은 예입니다. 쿠마리는 어린 나이에 선발되어 여신으로 추앙받지만 월경이 시작되면 그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전에 신성한 존재였기 때문에 아무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무당도 비슷한 처지에 놓입니다. 사람들은 무당을 통해 신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무당과 가까워지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종종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떠나거나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무병입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집안이 갑자기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을 일반 사회에서 분리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무속인이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무당은 젊은 시절 평범한 부동산 중개인이었는데 갑자기 이유 모를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대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점점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무당을 찾아갔더니 당신은 신이 내리려고 하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결국 그분은 무당이 되었고 병은 나았지만 가족과는 멀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죠. 이런 무속 신앙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점이나 무속 신앙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맹목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지만 확률이 낮을 뿐입니다. 마치 로또와 같아요. 로또가 사기는 아니지만 당첨될 확률은 매우 낮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리를 알면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점쟁이가 사용하는 시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정 시간에 오는 사람은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온다고 가정하는 거죠. 만약 이 원리를 안다면 일부러 다른 시간에 방문해서 그 패턴을 깰 수 있습니다. 또한 안 믿으면 효과가 없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작동할 때는 작동합니다. 이건 마치 정부에서 가을에 독감주의보를 내리는 것과 비슷해요. 모든 노인이 독감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원리를 알면 피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풍수지리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좋은 기운이 모이는 명당에 집을 지으면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 기운이라는 것도 결국은 에너지의 흐름이고 그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풍수의 핵심입니다. 제가 풍수를 공부하면서 재미있게 본 것 중 하나가 바로 물의 흐름입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곳은 기운도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물이 잘 흐르는 곳은 습도와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순환도 좋죠. 이런 환경이 사람이 살기에 쾌적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이라는 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맹목적인 믿음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 집이 명당이니 무조건 사야 한다 또는 이 방향으로는 절대 문을 내면 안 된다와 같은 극단적인 주장은 조심해야 해요. 풍수도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 최종 결정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려야 합니다.
불교의 의식도 무가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종교 의식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축원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축원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불러야 그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절에 다녔는데 스님이 축원을 할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마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처럼 이름이 불려야 그 공덕이 그 사람에게 간다고 믿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제사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 음복을 하는 것은 그 공덕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끝났다고 바로 가버리지 말고 적어도 음식 한 점이라도 먹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전통적인 관습들이 요즘에는 많이 잊혀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 너무 상식적인 건데 요즘은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종종 부처님이 그렇게 했나요? 누가 그렇게 시켰나요?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허리 굽혀 인사하는 것도 누가 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와 전통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고 그 안에는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풍수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과 물의 흐름을 보고 좋은 터를 찾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연 환경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더 정확하게 환경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풍수의 지혜를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풍수를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물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을 중요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바람이 적절히 통하는 곳은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는 현대 건축학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입니다. 통풍이 잘 되고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집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니까요. 또한 풍수에서는 배산 임수를 이상적인 터로 봅니다. 뒤로는 산이 있어 바람을 막아주고 앞으로는 물이 흘러 식수와 농업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죠. 이런 환경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연 환경을 읽고 그에 적응하기 위한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맹목적인 믿음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 집이 명당이니 무조건 사야 한다 또는 이 방향으로는 절대 문을 내면 안 된다와 같은 극단적인 주장은 조심해야 해요. 풍수도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 최종 결정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려야 합니다. 무속신앙과 전복문화 그리고 풍수지리는 우리 문화의 일부입니다. 이를 미신으로 완전히 배척하기보다는 문화 현상으로 이해하되 맹목적 믿음은 경계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알면 오히려 그 영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쟁이와 무당의 차이점, 무당이 점을 보는 원리, 그리고 한국 무속 문화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점쟁이는 정해진 룰에 따라 점을 보고 무당은 신기로 상대방의 에너지를 읽어냅니다. 무당 중에서도 강신무와 세순무로 나뉘며 지역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당이 점을 보는 방식은 거울과 같아서 상대방의 고민 에너지를 반사합니다. 그리고 무당은 사회적으로 이중적인 위치에 있어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면서도 동시에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무속신앙과 전복문화 그리고 풍수지리는 완전히 거짓은 아니지만 확률이 낮을 뿐이며 그 원리를 알면 오히려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문화 현상으로 이해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점집이나 무당을 찾을 일이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은 결국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